안녕하십니까. 농촌 사약을 하고 있는데 특발위가 거기에 갔더니 여기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요즘 농촌에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랬더니 필 받으셔가지고 저보고 발표를 하라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제 논지는 농촌 내에 이 상층농과 60~70%에 해당하는 저는 진전농이라고 아주 굉장히 비하하는 개념으로 썼는데 그 두 층이 정말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기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써오신 글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수치에 입각해서 기본 동향들을 쭉 설명을 기술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민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저도 뭐 물론이지만 80년대의 그 어떤 노농동맹론에 입각해서 소농 또 독점자본과 소농 이런 그림 속에서 여전히 대부분 얘기들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저도 이 글에도 썼지만 그 농촌사약회에도 농업경제 가신지 윤병선 선생님이라고 오셔서 많이 발표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가장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상층농 얘기를 한번 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촌을 다녀봤을 때는 상층농을 빼면은 농촌이 실제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절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 빈농 주체론을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때는 빈농이 뭐 60~70%가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중농조차도 빈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것 속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작농화가 빈농화의 지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작농화가 상층농화의 지표란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30년 동안 그 변화된 속에서 농민을 어떻게 규정 지을까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상층농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층들이 농촌에서 생산력을 담보한 층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너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또 계층분해만 얘기하거나 농민으로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뭔가 이 자본과의 관계라든지 정부 정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너무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실제로는 정책은 굉장히 상층농 지향적으로 되어오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엄청난 분화가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상층농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의외로 중간이나 하층보다도 훨씬 더 자본 쪽에 이렇게 포섭이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상층농화되지만 한국 자본주의나 전지구적 자본의 상황 속에서는 훨씬 더 이 자본의 시스템화에 그것을 이제 경제학 쪽에서는 계열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우아한 표현으로. 근데 그 계열화도 뭐 약간 그 내용이 다른 게 있긴 하던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농촌사회학계에서도 이 산업형 농업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소농이나 빈농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발상들이 약간 녹색을 입었습니다. 농촌사회학.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담당할 주체들 이런 발상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 편이고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유기농업이라든가 그런 친환경 관련된 그런 방향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있을 수 있지만 농업 전체를 그것으로 이렇게 변형시켜 가는데 난점이 있다. 난점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업적인 농업 지향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현실 자체가 다시 말하면 상층농에게 집약적으로 투자되어서 이렇게 산업형 농업으로 변형된 이 토대 자체를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과감하게 상층농을 배제하는 전략은 절대 안 되고 저는 상층농이 주도해도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그 쟁점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상층농이 완전히 수직적으로 통합되어서 노동자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자율성을 지닐 것인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층 분화의 양상은 일단 90년대부터 완전한 양극화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30년 전, 한 세대 동안 농촌의 이 분화 양상이 지극히 양극화되었고, 전 시간에 그 토지 소유 문제 마찬가지로 거의 그런 비슷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에서 핵심적으로 요소는 기계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극화 내에서, 그리고 양극화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상층농은 충분히 영농으로 먹고 살 수 있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2페이지에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가계비 충족도가 거의 이제는 농촌에서는 여기는 7헥타르인데 점점 더 높아서 10헥타르 이상 돼야지 되는 거고, 그 경우도 파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층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경영의 측면보다는 일단 농촌 내에서 생산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상층농들의 실태를 찾아보려고 했고요. 상층농의 양상은 주로 이제 미작 쪽에서 기교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 3헥타르 이상층 농가가 농경영 면적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탁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은 농촌의 미작 경영은 거의 기계농들이 80~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통계에서는 70%, 80%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한 마을에 5사람 이내의 농민들이 거의 미작 경영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수위탁 작업 이런 측면까지를 생각한다면, 그 미작에서의 생산력을 담당하는 것은 기계화 대농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라든가 특작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규모별로는 그렇게 큰 분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경영 수익의 측면에서는 분화가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보는 이 생산 자체와 그 생산 규모의 측면에서는 시설재배 농민들이나 이런 쪽은 분화가 조금 덜 나타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서서는 어느 영역에서나 분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사실은 최근에는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전 농민들이 이렇게 몰락에 가까울 정도로 중간 이하층들이 급속히 이렇게 폐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의 경우에도 물론 육계나 이런 것들은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이미 계열화됐습니다. 이 계열화라는 건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수직적 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업 자본, 시작되는 중소기업 자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기업 자본들에 의해서 거의 이 전체 시스템 라인에서 생산 라인을 딱 불화받아 가지고 자기 자본을 투하해서 축사를 짓고 고용력만 관리하는 이런 이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양돈과 유구, 한우까지도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열화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가면서 그런 걸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 같은 경우 아마 예전에도 있었고, 제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소배내기 제도라는 걸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소의 한 45% 정도가 남의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소작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거기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5년 내로
우리나라도 그 소매내기보다도 더 아주 가혹한 위탁 사육이라는 게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농장주나 자본이나 아니면 펀드를 모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를 사서 축사가 있는 농민들에게 키우게 하고, 예전에 배내기는 키우게 하고 반반 나누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사료나 예방약 같은 것도 다 이 투자자가 되고, 파는 것도 데려다가 팔고, 아예 그 사육 농민들에게는 사육료를 매달 얼마씩 줍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노동자화되는 경향들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 그렇게 전개된 거라고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기업에 의한 수직적인 통합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약간 수평적 계열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배내기와 비슷한 거였고, 지금도 축협에서 이 배내기 형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소를 사도록 하면서 자금을 내주고 이율을 낮게 하면서 농민이 그 전체를 책임지면서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상층농의 성향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농민의 성격이 다음 시간에 하실 그 김종수 선생님이 책도 번역하고 했던 거기에서 플루흐라는 사람이 제기하는 경영자형의 어떤 경영 방식으로 상당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가지 못했을 때 그렇게 지향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계층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어쨌든 상층농의 증가와 침전층의 확산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들은 보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 자체가 이렇게 상층농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분업화와 전업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작도 육묘 같은 거는 아예 따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육묘장에서 이렇게 키운 걸 갖다가 하는 식으로 되어서 뭐 과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런 전업화, 그러니까 분업화되면서 그 분업화된 작업이 약간 기술적으로 전업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지역을 커버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발전한 게 이제 축산이죠. 발전보다는 이제 자본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렇게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는 방식이 아닌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저희가 공부할 때 항상 자본주의를 어떻게 파괴할 것이나 이랬는데, 저는 자본주의 옆에서 살살 긁어대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빼먹을 생각을 할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 어떤 그 구조로서의 큰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키운다고 해서 이 계열화를 주장하고 외치는, 또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갖는 이것에 빨려 들어가는 그 힘에 저항하기가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그런 전형적인 수직적 통합보다는 수평적인 통합,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조금 대안적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의 성격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뭐 비농민, 탈농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플루 선생님은 대체로 이제 이런 그 농민들의 이 상층농화된다라는 것은 농촌 내에 작업이 사실 아주 일부에게 집중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농사일이 없어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등등, 또는 비농업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비농민화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농민들의 노동의 성격이, 제가 사실은 박사 논문을 이제 그 노동 조직에 대해서 썼는데, 그 다음에 노동 조직을 쓰려고 했더니 2000년대부터 노동 조직이 거의 다 사라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계화되고 손노동이 기계노동으로 되면서 완전히 전문화 노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통 농민들이 하는 그런 손노동은 물론 이제 밭작물이라든지 다른 작물들에서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노동이 그렇게 단순 반복되는 노동보다는 오히려 이런 특히 상층농들은 굉장히 전문화된 노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양액 재배를 한다든가 등등 그런 어떤 변화들 때문에 저는 농민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어떤 페전트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변화들을 담아내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영형으로 다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경영형을 지향하고 있다. 못하는 거죠. 중간층 농민들은. 그 다음에 계층 갈등이 미미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든 또 더 크게 터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농촌 내부에 이제 하층농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에다 농사를 거의 못 짓는 종류의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고통스럽지만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30%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나 이제 고용노동, 작업 수위탁, 농지 임대차 이런 것들이 약간 그 계층적인 차이를 두고 서로 긴장관계를 살짝 드러내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에서는 이제 예전에 그런 고용노동과는 정반대로 상층농들이 오히려 작업을 해주고 작업료를 받는 식으로 되니까 이게 뭐 상층농에 고용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 고용노동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외의 고용 측면에서는 특히 고용노동들이 이제 농촌 내에서나 마을 내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외주로 또는 아예 외국인 노동자들 물론 그 이제 집단화되는 방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수익화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수탁 받아서 집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기계농의 어떤 작업 방식과 또 새로운 기계들을 이용한 전혀 이제 단계를 뛰어넘은 어떤 그런 방제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남 농협 같은 데서 드론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한 7, 8명의 전문가들이 딱 그걸 들고 이제 지역 나서서 신청자들의 작업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에는 이 작업을 맡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어떤 이 효용성을 생각해서 잘하는 데다 이렇게 맡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 데서는 어떤 긴장 관계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어떤 긴장 네. 뭐 임대차 문제에서는 제가 조금 확인한 바로는 오히려 이제 대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임차를 해서 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의외로 잔존하는 아주 영세 빈농들이 나도 그래도 농사를 짓는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일부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기가 막히게도 그런 0.5 내진 0.5 이하의 어떤 빈농층과 대규모 차지형 상층농 간의 소작지 경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과도하게 정리를 했는데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 외부와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농업 외부와의 갈등도 그렇게 겉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화된 것에 말려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고 아주 최종적으로만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를 위탁 사육시키고 위탁 사육료를 계속 낮추니까 막판에 이제 그 사육료 올려달라고 저항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나타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이 새끼를 내는 게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 위탁을 주는 사람들이 전부 새끼 생산으로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육하는 농가들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 받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수탁료를 마구 불러도 갖다가 키우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역전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농 과정에 대한 감당과 이 소득과 경영의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노동자화된 측면을 갖는 거죠. 자, 이런 양상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생산의 선 쪽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농민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이제 4절이고, 사실 주체 문제를 얘기하라라고 이제 하셔서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선 말기나 일제 시기에 그 대경영 지주들을 연구했던 김용석 선생님 제자들처럼 지금 이 대규모 경작자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이 결국은 대규모이냐 소규모이냐 이게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는 기계적 효율성이나 어떤 영농의 효율성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갖는 어떤 산업적 농업의 기본 특성이기 때문에 갖는, 그러니까 이 유기농적인 측면이나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갖는 한계들과 이 병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 된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건너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해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상층농을 중심에 두지 않은 농업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 60, 70%의 이 침전층은 30년 내에 거의 다 사라질 것이고, 물론 새로 귀농 기촌인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층농 중심으로 다시 농촌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